현자들의 죽음 11번째 163페이지 24년 11월 5일 화요일. 소크라테스에서 부탁까지 고, 미, 숙, 지음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24페이지 모든 죽음에는 다 때가 있다. 죽음이야말로 타이밍이다. 죽음과 시간의 마주침, 그 이치를 깨우친다면 어떤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나아가 죽음이 삶에 베푸는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죽음을 탐구하면 할수록 삶의 공간은 넓어진다. 삶을 짓누르는 노병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시작되고 성장은 곧 노화이며 노화는 곧 질병이다. 고로 생로병사는 온전히 하나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전 과정을 통찰하는 핵심적 키워드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8인의 현자들의 죽음도 그러하다. 그들의 죽음이 축복이고 자유인 까닭은 그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죽음과 분리된 적이 없다. 죽음은 스승이자 벗이었고 또 삶의 내비게이션이었다. 하여 이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충만했다. 그 충만함이 죽음을 빛과 평화로 도약하게 한 동력이었다. 죽음은 삶을 이끌고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질문에 대해 여기 등장하는 8인의 현자들이라면 한 목소리로 말하리라. 죽음을 탐구하라고. 그러면 결코 화폐, 소비, 노동이라는 척도에 영혼을 팔지 않게 될 거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지도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더 나아가 삶의 원리와 죽음의 이치가 온전히 하나임을 사무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곳에 있으리라. 그곳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있으리라. 이곳에 있는 것과 그곳에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걸으리라. 카타 우파니샤드 제4장 스와미 쉬라바난다 번역 5. (352페이지) 미주 45 같은 책 50면 46 같은 책 210면 47 같은 책 210면 2장 1 장자지음 이희경 프로 읽음 낭송 장자 북드라마 2016 35면 2 축의 시대 498면 3 낭송 장자 35면 4 같은 책 176면 5 같은 책 41면 6 같은 책 27면 7 같은 책 43 내지 44면 8 같은 책 24 내지 25면 9 같은 책 72면 10 같은 책 235면 11 같은 책 209면 12 같은 책 188면 13 같은 책 190면 14 같은 책 189면 15 같은 책 191면 16 같은 책 191면 17 같은 책 140면 18 장자 저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년 121면 19 낭송 장자 205 내지 206면 20 같은 책 50면
21. 초계시대 498 내지 499년. 22. 낭송장자 123년. 23. 같은 책 124면. 24. 같은 책 126면. 25. 같은 책 109면. 26. 같은 책 109면. 27. 같은 책 36면. 28. 같은 책 37면. 29. 같은 책 182면. 353페이지 3장 마하트마 간디 저 함석헌 옮김 간디 자서전 한길사 2007 서문 35면. 2. 같은 책 571면. 3. 로맹 롤랑저 최연 옮김 마하트마 간디 버무사 2001 15면. 4. 모한다스 K 간디 저 이현주 옮기고 프리함 간디의 편지 원더박스 2018년 6면. 5. 간디 자서전 126면. 6. 같은 책 126면. 7. 같은 책 127면. 8. 간디의 편지 10 내지 11면. 간디 자서전 641면. 10. 같은 책 120면. 11. 같은 책 367면. 12. 같은 책 641면. 13. 같은 책 641면. 14. 마하트마 간디 52면. 15. 같은 책 52면. 16. 간디의 편지 31 내지 32면. 17. 마하트마 간디 167면. 18. 간디의 편지 101면. 19. 같은 책 101면. 4장 1. 아인슈타인 저 최규남 옮김 상대성 이론 나의 인생관 동서문화사 1989 438면. 2. 같은 책 371면. 3. 같은 책 379면. 162페이지 4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양자역학과 주사위놀이 운명의 기묘한 엇갈림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도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다. 심지어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에 의해 개기일식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 작업을 통해 빛의 휘어짐이 검증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1921년 비로소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적 역시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1905년 기적의 해에 발표한 첫 번째 논문, 즉 광전자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양자역학의 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한다.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빛이 파동임이 밝혀졌다. 빛이 파동. 이렇게 파동설이 유력한 가운데 아인슈타인은 빛이 에너지 덩어리, 곧 양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결국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게 정설이다.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게 정설. 이것이 양자역학의 출발이다. 한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다. 흔히 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전반부는 혁명가, 후반부는 권위자로 구분한다. 전반부에선 뉴턴 역학을 전복하는 거침없는 행군을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과의 전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권위라면 치를 들었던 그가 권위자가 되었다고. 게다가 자신이 그 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한 양자역학과 맞서느라고. 놀라운 일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물질의 최소 단위, 순수한 결정체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더는 나눌 수도 쪼갤 수도 없는 단위, 그것이 원자다. 하지만 그 정의가 무식하게 원자는 다시 쪼개졌다. 원자핵과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전자로, 원자핵은 또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원자의 크기는 대체로 배력분의 1m, 원자핵은 원자의 104분의 1, 그래서 100조분의 1cm, 장난치나? 이런 단위를 추론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이런 걸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나?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보다 10배쯤 더 작다.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간다면 결국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을까? 빛 혹은 전자가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그럼 언제 입자가 되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보여주는 바,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입자로 현현한다. 충격적인 장면이다.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서로 별개다. 관찰자가 있든 없든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었다. 아니, 오랫동안 신봉된 불멸의 법칙이었다. 한데 이런 망고불변의 상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한다. 관찰자의 관찰 행위와 관찰 대상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럼 관찰 이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지? 한마디로 겹침의 상태로 공존한다. 그러다가 관찰되는 순간에 소위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특정 입자로 드러난다. 결국 그 입자가 무엇이 될지는 우연과 확률로만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은 그 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상대성 이론으로 뉴턴 역학의 절대성을 뒤흔들었지만 관찰자,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과론적 명료함에 대한 믿음만은 견고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뉴턴 역학을 전복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결론은 처참한 패배의 연속이었다. 20세기 초반 이후 양자역학은 진군의 진군을 거듭했다.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등 소위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서 이중 슬릿 실험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양자 얽힘, 비국소성, 불확정성의 원리 등 한마디로 점입 가경, 아니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설상가상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그 이론들의 함정과 허점을 찾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격파당했다. 양자 역학자들의 반응은 아인슈타인 씨,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느덧 물리학계의 꼰대 취급을 받은 것이다. 그는 한탄했다. 평생 권위에 저항했던 나를 벌주기 위해 나 자신을 권위로 만들었구나. 양자역학을 대표했던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은 닐스 보어와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 박사님, 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아인슈타인이 생애 후반부에 연출한 희비극적 이야기의 대강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인슈타인이 많이 억울할 것 같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명성과 인기에 갇힌 꼰대가 아니었다. 그는 절대로 권위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이다. 자타공인, 그는 영원한 자유인, 외로운 늑대였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위해 분투했던 시절과 똑같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에 맞서 치열하게 사고실험을 했을 뿐이다. 다만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대체 무엇이 아인슈타인처럼 호기심과 독창성이 넘치는 천재로 하여금 양자역학이라는 신세계를 거부하게 한 것일까? 그는 분명 다른 과학자들과 달랐다. 그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조화, 자연의 섭리를 믿었고 과학은 그 숨은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자 신념이었다. 거기에 아주 충실했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양자역학이 의미하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은 자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건 마치 신이 주사위놀이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가 저항하면 할수록 결과는 늘 반대로 진행되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사원에 테러를 가하면 가할수록 기이하게도 양자역학의 사원은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 다소 우프게 들리는 장면이다. 어찌 보면 그는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이들보다 더 양자역학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 사랑의 목적은 양자역학을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무튼 무엇을 하든 과학을 진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찐과학자라 할 수 있다. 하여 그는 결코 권위자, 꼰대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도 차츰 전략을 수정한다. 양자역학을 박살낼 수 없다면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함께 아우르는 통일장 이론을 만드는 쪽으로. 물론 이것 또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헛수고로 판명이 난다. 하지만 나는 이 대목이 아인슈타인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모두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얼마나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에 투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내가 그의 지성에서 영성을 느끼게 된 이유다.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침대에는 난해하기 그지없는 방정식들로 가득한 12페이지의 서류가 그의 곁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장 이론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167페이지 6. 지성에서 영성으로. 에딩턴과 스피노자 그리고 간디. 대개의 과학자는 과학과 정치, 과학과 종교를 분리한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민족주의, 애국주의 열광에 빠져 자신의 전문성을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 과학적 진실이 새로운 세계와 우주를 발견해내도 정작 자신의 세계관에는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는다. 왜? 질문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진리와 인생과는 별개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과학적 진리와 인생과는 별개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달랐다. 청소년기부터 이미 제식훈련, 군국주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 그의 정치 사상은 자유주의, 세계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등으로 발전해 간다.
자본주의 사치와 방탕에 대해서 경멸을 아끼지 않는 한편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체제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했지만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에는 회의적이었다.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 마이너들에 대한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 과정과 그 이론을 증명해주는 일식 관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로 그 일식 관찰을 끌어낸 천문학자가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은 적국이었다. 양쪽의 과학자들은 민족주의적 관계에 사로잡혀 서로를 적대시하는데 골몰했다. 그 아수라장의 혼돈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두 별이 있었으니 독일의 아인슈타인과 영국의 에딩턴이 그들이다.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이는 드물지만 에딩턴은 지금도 매우 낯설다. 하지만 그는 당시 천문학계의 스타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퀘이커 교도였다는 것이다. 퀘이커교는 프로테스탄트의 한 종파로 철저한 비폭력을 계율로 삼는다. 당연히 에딩턴은 열렬한 반전주의자였다. 에딩턴의 평화선언을 잠깐 들어보자. 그것은 모든 이들 속에 신이 잠재할 가능성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내면의 빛이라 칭하는 이것은 숨겨져 있든 어두워진 상태든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증오와 폭력은 악의 불꽃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이것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진실이라면 도시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8. 그런 까닭에 퀘이커 교도들은 징병 거부로 엄청난 순환을 겪었다. 감금, 테러, 굶주림, 모욕 등.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평화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패전국 독일을 돕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 7월 당시 퀘이커 단독으로만 63만 2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에딩턴은 천문학계의 인재라는 이유로 징집 면제를 받았지만 자기 나름의 반전 평화운동을 시도하던 중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자의 일식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1919년 5월에 개기일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에딩턴은 이 사건을 과학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행히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 해 5월 마침내 일식 관찰에 성공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내는 쾌거를 이룬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극적이었다. 앞장에서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우주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과학계는 오랫동안 뉴턴의 역학을 절대적 명제로 간주해왔다. 그 뉴턴이 누군가? 바로 영국이 낳은 과학계의 레전드 아닌가? 바야흐로 그 뉴턴의 우주가 전복되려 하는데 그 사건을 총관리한 인물이 뉴턴의 후예인 에딩턴이었던 것.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최고의 드라마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헤어스타일을 비롯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중계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도처에서 아인슈타인의 아이콘들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1919년의 일식 관찰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피어난 평화적 연대의 상징이라는 사실이다. 과학이 어떻게 민족과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바야흐로 양자역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기술 문명의 원천이 된 지금, 과연 양자역학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신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선 지 오래지만 과학은 여전히 기술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미국 여행 중 칼텍의 학생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과학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무기를 제공하기 바쁘고 평화 시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더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과학은 해방의 동력이 되기는커녕 장시간 지루하게 일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보통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에 관한 관심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한다. 도형과 방정식을 풀 때 그 사실을 꼭 명심해라.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그는 철학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독파했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에른스트 마흐, 데이비드 휴움 등을 섭렵했다. 철학은 그저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었다. 모든 철학이 그의 사고 실험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류흐 스피노자의 에티카였다. 아인슈타인과 스피노자의 마주침도 참 흥미로운 사건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도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인격신을 거부하는 바람에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렌즈 제공을 하면서 거리의 철학자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 유대인이었다. 인격신, 유일신을 거부하는 바람에 에티카는 그의 대표작으로 서양 철학사의 한 장을 차지한다. 이 책은 스타일 자체가 파격이다. 책 전체가 명제와 정리, 정의 등 기하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철학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나 싶은 충격을 안겨준다. 신에 대한 정리를 통해 신과 자연, 신과 만물, 그리고 인식의 세 단계, 1종, 2종, 3종을 거쳐 윤리학으로 나아가는 형식이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깊이 공감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스피노자의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서의 신이었다. 간디의 영적 원천인 바가바드기타의 신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인슈타인은 간디의 열렬한 추종자였다. 간디가 진리와 정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듯이 아인슈타인도 그랬다. 진리와 정치? 종교 없는 과학은 똑바로 걸을 수 없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이 먼 것이다. 앞서 뉴턴의
경리의 해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경리나 기적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계에선 마치 두 놀라운 천재에게 신이 깃든 것 같은 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대 사회에서 사제들에게 내려진 신의 가호가 근대 이후엔 과학자들의 영감으로 전이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그가 생각하는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이다. 우주적 종교는 우주 종교적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라는 뜻인데, 우주 종교적 감정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불교는 이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 10. 간디가 지향한 보편 종교 혹은 메타 종교와 통하는 지점이다. 아인슈타인의 탄생이 1879년, 그로부터 10년 전인 1869년에 간디가 태어났다. 간디가 생을 마친 시기는 1948년, 아인슈타인이 생을 마감한 해는 1955년. 그의 동시대를 살아간 셈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20세기에 전 지구적 명성을 누렸다. 그는 간디의 비폭력주의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역대 과학자들이 초상협회 간디의 초상을 걸 정도로. 그에 따르면 간디야말로 최고의 정치 천재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어떤 물리적 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그가 왜 양자역학에 그토록 거부감을 보였는지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그것은 결코 자신이 누리는 최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과학적 탐구와 종교적 원리를 일치시키고자 한 자신의 세계관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혁명가도 권위자도 아닌 다만 아인슈타인으로 살았을 뿐이다. 나는 진정 외로운 나그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나라, 내 집, 내 친구, 심지어 내 욕친에게조차 귀속된 적이 없었다. 11. 173페이지. 7. 이 한 번의 생으로 충분하다. 모두의 미소와 안녕을 위해. 버섯 모양의 구름과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만나면 원자폭탄이 탄생한다. 졸지에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평화운동가로선 참으로 뼈아픈 이미지다. 사실 그는 원자탄 개발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반전 평화운동과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입지상 참여하려야 참여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 시작을 연 것은 맞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했을 무렵 방사능 추출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것이 괴력을 뿜어내는 폭탄을 제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아인슈타인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쓴다. 만약 히틀러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면 세계는 지옥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일은 그토록 많은 천재 과학자들을 보유하고도 원자탄을 제조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탄식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을 거라며. 하지만 원자탄이 탄생한 근원에는 바로 그의 방정식,
E는 mc 평방과 같다가 있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05년 이 우주의 선비가 발견되었다. 그 방정식을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렸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이것은 사실 아인슈타인의 탓이라 할 수 없다. 자연의 법칙에는 공짜가 없다. 당연히 선악도 없다. 문제는 오직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용법에 달해 있을 뿐이다. 하필 당시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고 일군의 과학자, 공학자들이 그 원리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해버린 것이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인류 전체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억제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마지막 순간까지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에 사인을 한 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침대 곁에는 이스라엘 독립 기념을 위한 연설문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유대인에 가두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웃한 중동 여러 국가와 조화롭게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연설문의 시작은 이렇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모두에게 속하고 싶었던 인간이다. 스피노자와 간디가 그러했듯이 사람의 운명이란 얼마나 기묘한가. 저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인간들은 때때로 인생의 목적을 안다고 자부하나 사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다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나날의 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게 마련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모두 쥐고 있는 그들의 미소와 안녕을 위해. 그리고 비록 얼굴은 모르더라도 공감이란 유대로 얽혀있는 운명 공동체에 매여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매일 수백 번씩 되새긴다. 나의 내면적, 외형적 삶이 살아있거나 이미 숨진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지함을. 따라서 내가 받았거나 현재 받는 것만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12.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불멸을 믿는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한 번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생을 마친 시각은 1955년 4월 18일 새벽 1시 빽빽하게 쓴 방정식의 복잡한 수식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일을 위해 페달 밟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페달은 계속 어긋났다.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인생도 과학도 완성이라는 건 없다. 그의 우주론에 따르면 죽어라고 달려가 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지 않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페달을 밟을 수 있었던 인생,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페달을 밟을 수 있었던 인생, 그것으로 충분하다. 176페이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